포스터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와가지고 세상에 핫한 단어들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저는 지금 앞에서 이서영 작가님께서 지금 AI가 SF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현재 지금 물론 되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어쩌다 보니까 좀 버즈워드처럼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예전부터 조금씩 있어왔고 어쨌든 지금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실제로 여성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제너럴한 얘기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이나 AI라는 말이 사실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남용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인식이 제가 설명하는 저는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인공지능이냐라든가 아니면은 왜 이 얘기는 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자연지능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에 반대되는 말로 그 사람이 만든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이제 지능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또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계 연산 등으로 인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니까 고객들이 뭐 책을 A라는 책을 사고 B라는 책을 샀으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C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C라는 책을 추천해줘라라고 이제 하나하나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 산 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한테 C라는 거를 추천을 해주는 식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희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머신러닝이라고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단어들도 사실 뭐 신문기사나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건 1950년대쯤에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1950년대 이제 그때 많이 유명한 앨런 튜링 그 논문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뭐 기계가 이제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하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쯤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기계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좀 더 핫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이 룰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줘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게 되는 거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수단이 있고 그 수단 안에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원래 나온 거는 2000년대 2007년, 6년 그때쯤인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그 GPU라든가 이런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일부러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혼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라이프 3.0 그런 책만 보더라도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먼저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다. 그래서 정의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세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인공지능이란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밀려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된 게 이 알파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지금 아이폰 들고 있네요. 핸드폰으로도 쓰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스피커들도 많고 그 아까 전에 그 이성 작가님 발표에서도 나왔었죠. 그 일명
어시스턴트형 AI라고 하는 저런 시리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국내 뭐 클로바, 뭐 헤이 카카오 등등 있는 저런 음성형 인터페이스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로봇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뭐 페퍼나 뭐 국내에 있는 휴고라든가.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 세 가지가 형태가 다 조금씩 다른 형태예요. 그런 다음에 이 휴고 같은 경우에 사실 로봇이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로보틱스라고 어떤 이제 그 물리 쪽 컨트롤하는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 좀 합쳐진 로봇 쪽은 좀 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이제 로봇 쪽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알파고 같은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 같은 저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로봇은 얘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신체는 뺀다고 하더라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에 나오는 할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체는 없지만 그 어쨌든 거의 확실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인터페이스에다가 뭐 행동을 취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뭐 핸드폰이라면은 저희가 클릭을 하고 컴퓨터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명령을 치기도 하죠. 근데 뭐 이제 할 같은 경우 뭐 할이라든가 그런 걸 떠올려 보면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생긴 것만 보더라도 요즘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것도 있어서 사람 인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면은 그 명령을 해석을 해서 그 어떤 행동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리한테 뭐 7시 30분에 알람 맞춰줘 라고 하면은 얘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알아들은 명령어를 이제 안에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알람을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호출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알람 같은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얘가 뭐 시리한테 나 오늘 기분 우울하니까 음악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그 기능이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 리스트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기분이 우울할 때 들었던 거를 추천을 해준다든가 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소프트웨어에서의 머신러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음성이라든가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런 것들 해석하는 부분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한 말에 반응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둑알을 뒀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길 만한 또 바둑알을 두는 것 그런 소프트웨어에서의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공지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그냥 AI 서비스라고 통칭을 할 텐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완전한 인류 뭐 제3차 인류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 완전한 인류형의 AI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각각의 서비스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스피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챗봇 요즘 많이 나오는 챗봇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AI 서비스로 통칭을 하는데 이런 AI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그러니까 저 머신러닝이라든가 요즘 많이 나오는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커를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챗봇을 디자인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AI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훑고 넘어갈 건데 뭐 요즘 말하는 딥러닝, 뭐 뉴럴넷, 뭐 소프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다 그냥 종류고 그 다음에 연산 방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는 물론 다 각각 다르지만 하는 일들은 비슷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수학적으로 확률 연산을 계속해요. 그래서 확률 연산을 해가지고 일종의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뭐 저에 대해서 뭐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책을 사려고 할 때 너는 이러이러한 책을 살 거니까 이런 걸 추천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너는 그동안 뭐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오늘은 또 이만큼 쓸 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성능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얘네가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아서 또 그 다음에 연산을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디지털 스위치 같은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넣고 엔드 오어 뭐 이런 것들을 찬뜩 연결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I 서비스에서 얘네가 뭐 성별을 잘못 선택을 했다든가 인종차별한다든가 하는데 사실 알고리즘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데이터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게 쓰이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핫하기 전에는 한 2, 3년 동안 빅데이터라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데이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딱히 달라지진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쓰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됐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이해는 가는 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요즘 들어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알파고 같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뭐 추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성 인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썼던 텍스트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를 부어줘야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의 기록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쌓아온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잘 나와요. 특히 요즘 나오는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엔 정말로 그렇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물론 데이터를 안 쓰려고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나온 알파고 제로는 거의 그 기존의 기보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바둑판 모양도 정해져 있고 규칙도 정해져 있고 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자동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승패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에서 어떤 배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사회의 과거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축적이 안 되어 있고 내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통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10%가 거의 안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희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들을 만들 때 그 전처리 과정이 최소한 80~90% 시간을 소비한다라고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를 접근하는 뭐 회사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AI가 정말로 말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이 AI 시대에서는 정말 석유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대놓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서 쓰려고 하고 거기다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또 더 없으니까 그동안 데이터 안 쌓였던 데들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막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아마 17일인가 18일인가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며칠 안 됐어요. 구글에서 원래 이제 구글 창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치면은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키피디아에 올려있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 소개 페이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명 인물 소개 페이지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페이지 그런 데에서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과 관련된 직업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직업 단어를 긁어와가지고 인물 소개로 이렇게 검색창 옆에 인물 소개로 따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위안부 피해자분들 성함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매춘부라고 소개가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위키피디아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간 사이트들 중에서 좀 그 남초 사이트들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이트들에서 긁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그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 기능 막혔어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인물 소개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검색을 하면은 인물 소개에는 이제 이런 인물 소개가 안 나오고 그냥 검색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그때 사과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넣은 건 아니고 원래 그냥 인물 검색용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인물 검색용 알고리즘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웹데이터만을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이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서 그냥 긁어온 것 뿐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글 같은 그러니까 웹데이터가 정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넘쳐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웹데이터를 긁어서 잘못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이지만 사실 이제 더한 것들이 이게 그 그러니까 AI 쪽에서 정말로 웹데이터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라는 사례였는데요. 이거는 2016년 사례일 거예요. 테일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트위터 봇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처음에 뭐 트위터를 이제 몇 개 자동으로 몇 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멘션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멘션한 데다가도 이제 응답하는 거를 해주는 거를 썼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수많은 텍스트들 그러니까 이 트위터라든가 다른 SNS에서 그때 2016년만 해도 사실 그 데이터 긁어오는 게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 간의 이제 인터랙션 관계를 보고 그 어떤 문장에 대한 인터랙션을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 그냥 대충 몇 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애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hello I'm Tay 뭐 블라블라 하고 이제 그냥 얘기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답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뜬금없이 나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멕시칸 쓰레기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이때가 마침 그 혹시 게이머게이트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그 게임 쪽에서 이제 뭐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게임계에 있는 여자들을 되게 좀 비하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게이머게이트에 관련된 여자들은 죽어야 된다라든가 뭐 페미니스트들은 다 지옥에서 타버렸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등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내는 바람에 24시간 만에 다치고 MS 공식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정말로 온라인에서 그 성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텍스트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한번 굉장히 크게 터졌던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좀 탈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즘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딥러닝에다가 막 돌려보는 사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 딥러닝이 조금 성능이 좋고 이미지 처리가 정말 좀 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냥 사진 넣으면 내 사진 넣고 그 다음에 뭐 고우 그림 같은 거 잔뜩 넣고 그런데 돌리면 내 사진을 좀 고우 그림하고 가깝게 만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긁어온다고 쓰는 게 성인 동영상에다가 그 저희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본인 프로필 사진들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일반인 여성 프로필 사진 갖다가 합성해가지고 성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성인 동영상 사람 얼굴하고 그냥 사진하고 합성을 한 건데 이게 예전에는 합성티가 굉장히 많이 났지만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이 좀 대충 돌려도 사진 합성티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캡처만 하나 한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그냥 예시용으로 보여준 거여가지고 그렇게 심한 성인 동영상은 아니고 그냥 일반 좀 살색이 많이 나오는 영상이고, 이게 얼굴이 지금 갤가도시예요. 그 원더우먼 나왔던 배우인데, 예, 저 한 클립 한 10초 정도 봤는데 정말 얼굴 움직이는 게 합성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손쉽게 뭐 성인 동영상 구하기 쉬운가 보죠. 네, 그런 거 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일반인 얼굴 캡처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런 거 그냥 배포하면은 사실 이거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자기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딥러닝 같은 거 조금만 배우면 쓰기 안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그 서비스 디자인 쪽인데요. 그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아까도 이제 할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보다 힘도 세고,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물론 예전에 아시모프께서 로봇 사무직 얘기도 하셨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저희가 접하는 미디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뭐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떤 인공적이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연산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그 알파고 나왔을 때도 그때 이제 막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부담 없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아까도 계속 그 스피커 얘기를 드렸지만, 알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에서 그 보이스 인터페이스 UX 디자인 가이드를 내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그런 그 보이스 인터페이스 쪽으로 그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부담 없이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일종의 비서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성역화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라이브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외국 사진을 띄워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피커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아마존 알렉사, 뭐 구글홈, 그 다음에 애플 시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코타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보면은 국내는 이제 뭐 빅스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거에 빅스비 있고 네이버에 클로바 있고, 그 다음에 SKT에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헤이카카오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중에서 성별 선택이 가능한 게 하나도 없고 한국어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나 다른 언어 가면은 이제 시리만 성별이 선택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별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자 목소리죠. 예, 그게 물론 그 톤 높이 같은 것들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고정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비서는 아무래도 여자 비서가 옛날부터 많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그 편하고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굉장히 고정적으로 좀 게으르게 쓰고 있는 면이 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제 VR 비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두에서 VR 그 이거 쓰는 거 내놓으면서 같이 내놓았던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사진도 잘 못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이쁘더라고요, 봤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여성이 최소한 그 다음에 옷은 옷은 이제 가슴까지 이제 반쪽을 트이고, 그런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비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서면서 여자친구도 해줄 수 있는이라고 바이두에서 광고를 했었고, 그 사례로 이제 이 여자한테 약간 성희롱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성희롱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섹시한 춤을 춰봐라라고 하면 섹시한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강점이라고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역시나 또 욕을 먹고 바이두 또 사과하고 이거 제품 출시 전에 이거 기능 빼고 뭐 이런 굉장히 시끄러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비서 역할이라든가 AI를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여성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고 약하고 친절할 것이며, 이런 굉장히 고정적인 이미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또 특히 계속 접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어쨌든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하면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사용할 때 근데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재를 하려면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런데 또 요즘에 또 공공 데이터를 오히려 데이터 오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게 맞는지 아닌 건지, 아니면은 그런 다음에 이런 거를 괜히 뭐 또 이제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어떤 뭐 기술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게 또 기술 발전을 막고 이런 문제가 있진 않나.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이서영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요. 특히 뭐 달파나 이런 데에서는 로봇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어떤 챌린저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로봇들은 성별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알파고도 원래는 이제 머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굳이 로봇에 성별을 부여하거나 AI에 성별을 부여해야 된다면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성인 동영상 같은 것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사실 AI를 접근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면서 해야 앞으로 그런 더 인간형 AI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했는데요. 이 질문 중에서 저 2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거 하나 나왔다는 걸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해주실 토론자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오영진 선생님이고요. 문화 비평 가지고 굉장히 명민한 기획자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 사이에 꽉 채워주셨는데 한양대 에리카에서 기계비평이라는 과목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학경조합의 총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비평에서 굉장히 핫한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이를테면 문학으로 시작해서 서브컬처와 그리고 기계와 문명과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까지 쭉 다 다루는 그런 대단한 기획들을 했었어요. 최근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아마 테크노 페미니즘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서 처음 뵀는데요. 자, 그럼 토론을 여기 자리를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